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4년 7월 중국 하얼빈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 부국장급의 노 경찰이 자신과의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 여성의 머리를 잘라내고 시신을 해체하여 강에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신은 끓여서 없애버렸습니다. 왜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노 경찰이 법을 어기고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해쳤을까요? 이 살인사건의 뒤에는 어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숨겨 있을까요? 동족이는 1944년에 태어났으며 1961년 17살의 나이에 공안국에 들어가 경찰이 되었습니다. 1984년부터 동족이는 하얼빈시 공안국 제9처 부처장, 처장, 간부처 처장, 정치부 부주임 등 여러 직책을 맡았습니다. 1998년 4월 동족이는 부국장급 간부로 승진하며 하얼빈시 공안국 수찰대 정치위원직을 맡게 되었고 그 직급은 3급 경찰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책이 점차 상승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이의 인품은 언제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매우 간소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족에게 사적인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동족이가 53살이 되던 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동족이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속에서 점차 불균형을 일으켰고 그도 그런 자유롭고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곧 그 생각을 실현할 기회가 동족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1995년 1월의 어느 날 밤 동족이가 퇴근 전 갑자기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통해 동료를 만나러 가니 저녁은 따로 하지 않겠다고 하며 동족이에게 퇴근 후 외식하고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동족이는 자신의 직장에서 가까운 한 식당으로 갔고 자리를 잡고 앉은 뒤 동족이는 외투를 벗어 의자 뒤에 걸쳐놨습니다. 그런데 동족이가 고개를 돌린 그 순간 한 젊은 여성이 실수로 동족이의 외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소리를 들은 동족이는 급히 돌아보았고 그 젊은 여성은 이미 동족이의 옷을 주워서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그에게 옷을 건네주며 미소를 지으며 사과하자 동족이는 그녀의 젊고 상냥한 목소리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사과를 마친 후에도 동족이는 여성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동족이는 여성이 얼마나 키가 크고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키가 매우 컸고 아마도 1m 70cm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순수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으며 특히 동족이는 그 여자의 눈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의 눈빛 속에서 깊은 감정을 느꼈고 마치 자신이 그녀에게 끌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와의 만남 덕분에 동족이는 이 저녁을 특별하고 달콤한 시간으로 기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동족이가 식당 문을 나서면서 그 여성을 다시 만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의상 그리고 그 여성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동족이는 먼저 인사를 건넸고 그 후 자신의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계속해서 그 여성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지켜보던 중 동족이는 다시 한번 그 여성과 대화를 이어나갈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여자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그 시각은 택시 기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택시가 여성을 태워줄 리가 없었습니다. 추운 바람 속에서 떨고 있는 여성을 본 동족이는 눈빛이 반짝이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차를 여성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그녀에게 차를 타라고 권유했습니다. 동족이의 온화한 얼굴을 본 여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감사의 말을 전하며 동족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후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동족이는 운전하면서 여유롭게 대화를 이어갔고 대화 속에서 여자의 개인적인 정보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허옌,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허옌의 부모는 평범한 노동자였으며 허옌은 하얼빈의 한 의과대학에서 중등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허옌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동족이는 자신이 공안국의 처장이라고 밝히며 허옌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동족이의 신분을 알게 된 허옌은 그에게 즉시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고 이로 인해 동족이의 마음은 큰 만족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후에도 동족이는 허옌과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그녀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동족이는 허옌에게 자신의 호출기 번호를 남기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옌과의 만남은 동족이에게 인생의 제2의 봄을 찾은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는 젊고 똑똑하며 아름다운 허옌에게 비 빠져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허옌도 자신을 좋아하게 되길 바라는 동족이는 허옌의 호출기 번호를 얻은 후
자주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며 대화하고 식사를 하며 함께 감정을 피워갔습니다. 동족이의 초대에 허예는 매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동족이는 나이가 많긴 했지만 매우 성숙하고 신중하며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족이는 공항국의 처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었고 자신이 졸업한 후 좋은 직업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품고 있던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지며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1997년 겨울 허옌이 임대한 집에서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불륜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앞으로 이 불륜관계가 그들에게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허옌과의 관계가 시작된 후 동족이는 자신과 함께 거의 평생을 살아온 아내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매혹적이고 온화한 허옌이었기 때문에 동족이는 기회만 있으면 허옌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몰래 만났습니다. 1998년 7월 이미 부국장급 간부로 승진한 동족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젊은 연인인 허옌에게 보답하기 위해 하얼빈시에서 허옌의 이름으로 집을 한 채 사주었습니다. 이 집은 두 사람의 아지트가 되었고 또한 동족이는 허옌에게 이를 구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비로 10,000위안이 넘는 돈을 그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불륜관계의 내연녀들처럼 허옌도 더 이상 동족이의 비밀스러운 연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족이의 정식 아내가 되고 싶어 했고 동족이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동족이와 비밀리에 만난 후 허옌은 동족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선생님,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건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요. 당신 아내랑 이혼하고 우리 둘이 정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당신이 은퇴한 후에는 함께 상해에서 사업을 해요. 처음 이 말을 들은 동족이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과 허옌의 감정이 좋다는 걸 알았지만 결코 허옌과 결혼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족이는 5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공항국 부국장급 간부로서 직위가 높았고 아들도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시점에서 불륜이 공개된다면 자신의 앞날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옌에게 결코 결혼하자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허옌에게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젊을 때는 더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게 좋아.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동족이의 말을 들은 허옌은 결국 더 이상 그에게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2002년으로 흘러가면서 5년 동안 동족이의 비밀 연인이었던 허옌은 이미 26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하고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며 허옌은 자신이 동족이와 함께하는 이 명분 없는 관계에서 점점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동족이에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족이는 여전히 5년 전처럼 그녀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2002년 12월의 어느 날 동족이는 평소처럼 허옌의 집을 방문해 그녀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때 허옌은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 물었지만 동족이는 말을 더듬으며 이건 좀 곤란한 문제라서 천천히 생각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족이의 이 대답을 듣고 허옌은 그가 또다시 자신에게 둘러대고 있음을 깨달았고 분노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5년 동안 당신에게 내 청춘을 바쳤고 그 사이에 2번이나 낙태했어요. 이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당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지만 허옌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허옌을 달래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허옌은 화가 나서 급기야 독국물을 마시려 했고 동족이는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허옌은 크게 실망했지만 동족이가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해 더 분노하며 동족이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족이는 그 이후로 허옌을 피하려고 했고 더 이상 그녀와의 비밀 만남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었지만 허옌은 여전히 동족이를 추적해내고 그를 다시 끌어내었습니다. 2004년 1월 20일 동족이의 아내는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전화에서 직접적으로 동선생님 어디에 있어요? 그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상대방이 자신의 남편을 찾고 있다는 걸 알자 전화를 동족이에게 넘겨주었고 동족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 후 동족이는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의 목적은 다름 아님 아내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동족이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족이가 얼굴이 굳은 채로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동족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화를 한 여성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동족이는 2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고 그저 설명은 설날 이후에 할게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2004년 1월 29일
즉 음력 1월 8일, 허애는 다시 동족이를 찾아가 그에게 언제 자신에게 결정을 내려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동족이는 마침내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듣게 된 아내는 즉시 분노하며 동족이의 외도를 지적하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동족이가 눈물을 흘리며 허엔에게 억지로 협박받아 이혼을 원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또한 아내는 만약 동족이의 불륜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 자신도 함께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는 동족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지만 자신의 체면을 위해 내가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동족이는 기꺼이 이를 수락했으며 허엔이 잠시나마 진정되도록 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 합의서를 먼저 서명하겠습니다. 6개월 후 7월 15일, 아내가 정식으로 퇴직한 후 동족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는 허엔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퇴직한 후 동족이는 허엔의 집으로 이사해 갔고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며 마치 정상적인 부부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달콤한 일상 뒤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이 위험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동족이가 아내와 이혼을 협상한 후 그리고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허에는 점점 더 급하게 그가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동족이는 자신이 이미 아내와 이혼 합의서를 서명했음을 떠올렸고 퇴직 후 바로 아내와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은 너무 냉정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허에는 그런 사정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족이에게 당신이 계속 이혼을 미루고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동족이 당신이 일하는 곳에 가서 우리 사이를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라고 협박했습니다. 허엔이 그렇게 말하자 체면을 중요시하는 동족이는 즉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륜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고 게다가 2달 뒤에는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신이 쌓아온 평판과 명성을 허엔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허엔을 계속해서 달래며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동족이의 말을 들은 허엔은 잠시 그를 믿었고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폭발할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2004년 7월 18일 오전, 공사 작업 중에 허엔의 집에 있는 난방 시스템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타일이 파손되었습니다. 허엔은 동족이에게 같은 종류의 타일을 사오라고 부탁했고 동족이는 타일을 사왔지만 색이 맞지 않았습니다. 타일 수리 작업이 지연되었고 그날 저녁 6시경 허엔은 다시 동족이에게 그 일을 언급하며 비웃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늙은 바보, 타일 하나 제대로 못 사오고 당신이 대체 뭘 할 수 있냐? 그리고는 동족이의 배를 걷어차서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자신에게 언제나 다정했던 연인이 이렇게 자신을 차는 것을 보고 동족이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소용 빗자루를 들어 허엔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고 허엔은 이로 인해 이마에 2개의 깊은 상처를 입었고 머리 뒤쪽에도 여러 군데 1cm 길이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동족이는 허엔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한동안 멈칫하다가 결국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구타 사건이 발생한 후 6일째인 7월 24일 오전 8시 두 사람이 일어난 후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치장한 허엔이 자신의 이마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았을 때 즉시 동족이가 그녀를 때린 사실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어 그녀는 동족이에 대해 불평하는 말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예뻐서 이 얼굴로 먹고 사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잘해주는데 당신이 나를 때리다니 정말 양심이 없네. 지금 당신은 빨리 나랑 결혼해야 당신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허엔이 이 문제를 언급하며 자신을 향해 결혼을 강요하는 것을 보고 구타 사건으로 허엔에게 불만을 품은 동족이는 갑자기 격렬하게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할 때 동족이가 허엔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허엔은 더 이상 말다툼에만 만족하지 않고 손찌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동족이는 철저히 화가 나서 허엔에게 죽을 힘을 다해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는 베란다에서 대걸레를 가져와 허엔이 준비하지 않은 틈을 타서 그녀를 습격했습니다. 이어 동족이는 숨이 간당간당한 허엔을 화장실로 끌고 가 시칼로 머리와 몸을 분리한 뒤 샤워기로 몸을 씻었습니다. 허엔을 처리한 후에야 동족이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동족이는 대책을 궁리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 그는 마침내 대책을 생각해냈는데 이 대책은 바로 동족이가 허엔의 몸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허엔의 가족이 그녀에 대해 묻는다면 동족이는 허엔이 상해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동족이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가위, 식활, 새톱 등 도구를 들고 화장실에서 시체를 분해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동족이는 자신의 아들 동소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소빈에게 차를 몰고 허엔의 집으로 그를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소빈이 차를 몰고 허엔의 집 아래층에 막 도착했을 때 동족이는 급히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빈은 급히 전조등을 켰습니다. 그는 표정이 극도로 긴장된 동족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동족이는 전조등을 끄고 한참 동안 침묵한 뒤 아들에게 허엔을 살해했다고 말했고, 소빈은 깜짝 놀라 얼른 아버지에게 허엔을 어떻게 죽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족이는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허엔의 시신을 빨리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기에 소빈은 사람을 해친 일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아버지의 말에 따랐고 함께 허엔의 시신을 처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빈은 차를 몰라 야시장을 찾아가 비닐봉지와 그물 가방 각각 20개씩 구입했습니다. 그 후 다시 허엔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동족이와 함께 허엔의 시신 조각을 비닐봉지와 그물 가방에 담았습니다. 7월 25일 새벽 2시, 밤에 어둠을 틈타 소빈은 아버지 동족이를 차로 강가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곳에서 동족이는 허엔의 옷을 강가 근처의 쓰레기통에 버렸고 머리카락은 강물에 던졌습니다. 옷과 머리카락을 모두 버린 후 동족이 부자는 소빈의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7월 25일 아침,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동족이는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허엔의 집에 돌아가 집안을 철저하게 청소했습니다. 7월 25일 오후 4시, 동족이는 다시 한번 허엔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허엔의 실종과 무관하다는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저녁 7시에는 소빈에게 전화를 걸어 허엔의 집으로 차를 몰고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소빈이 도착했을 때 그는 아버지가 사람을 해쳤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는데, 바로 아버지가 허엔의 신체 일부를 냄비에 넣고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7월 26일 새벽 0시, 동족이의 지시에 따라 소빈은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그 후 동족이는 차창 밖으로 허엔의 시체 조각들을 도로 옆 도랑에 하나씩 던졌습니다. 다 버린 후 돌아오는 길에 동족이는 소빈에게 차를 깨끗이 세척하라고 거듭 당부하며 단 조금의 흔적도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족이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엔의 가족이 실종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경찰 수사도 자신에게 닿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막 허엔의 시신을 버리고 난 직후 허엔의 실종 사실이 바로 드러났고 본인 역시 곧바로 경찰에 의해 잡혀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7월 27일 오전, 딸과 나흘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허엔의 아버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딸의 집으로 향했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허엔의 아버지는 마음속에 불안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여전히 딸의 행방이 걱정되던 허엔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동족이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동족이는 허엔이 일주일 전에 상하이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허엔의 아버지가 그녀가 상하이에 왜 갔는지를 묻기도 전에 동족이는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일은 허엔의 아버지에게 더욱 큰 의심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사태의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허엔의 아버지는 친척 한 명과 함께 다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의 집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심코 위를 올려다보았고 딸 집의 발코니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동족이가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그가 다시 문을 두드렸을 때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허엔의 아버지는 친척에게 즉시 파출소에 신고하러 가라고 했고, 자신은 딸이 사는 건물의 입구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동족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약해 보였지만 그는 힘겹게 허엔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불러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허엔의 아버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곧바로 친척에게 자물쇠를 따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알렸습니다. 잠시 후 파출소 경찰과 자물쇠 기술자가 함께 허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들은 참혹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동족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그의 손목은 스스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구급차를 불러 동족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의 응급치료 덕분에 그의 목숨은 간신히 건질 수 있었지만 허엔의 아버지를 대하는 동족이의 수상한 반응으로 인해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끝에 동족이는 경찰에게 허엔을 해친 범행 사실과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심경을 자백했습니다. 원래 경찰이었던 동족이는 범행 이후 줄곧 공포 속에서 지냈고 자신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심리적 방어선은 서서히 무너졌고 게다가 자신의 아들 소빈에게까지 허엔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연루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7월 27일 허엔의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 찾아온 일이 동족이에게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확신을 안겨주었고 그는 아들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동족이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그의 안내에 따라 첫 번째 범행 장소인 허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욕실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 비닐, 도마, 쇠토, 플라스틱 포대자루 등이 욕실에서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동족이의 아들 소빈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의 자택에서는 허엔을 삶는 데 사용된 가스통과 버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동족이와 소빈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삶아졌던 허엔의 시신 일부인 9개의 신체 조직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24일 동족이가 허엔을 해친 사건에 대해 하얼빈시 중국인민법원에서 공개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첫 공판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족이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 했던 모든 진술을 법정에서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그는 7월 24일 사건 당일 먼저 식칼을 들고 공격한 쪽은 허엔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방어를 위해 대걸레로 막았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허엔의 머리를 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사고였으며 허엔을 병원에 데려가려 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라고 변명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범행을 자백한 것은 당시 삶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5년 1월 13일 하얼빈시 중국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동족이의 우발적 사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족이에 대해서는 고의적 상해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과 정치권리 영구박탈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소빈은 아버지를 도운 혐의로 증거인멸 방조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은 동족이가 허엔의 부모에게 경제적 손해배상금 13만 9,099.98위안 약 2,63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동족이는 결과에 불복하며 법정에서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5년 9월 8일 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은 동족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사형을 최종 확정, 즉시 집행하였습니다. 허엔과 동족이가 이토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당시 21살이었던 허엔은 자신보다 32살이나 많은 동족이에 숨겨진 내연녀가 되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탐욕 때문에 경찰이었던 동족이는 혼인 중 불륜이라는 추악한 행동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 상해라는 중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범죄에 끌어들이며 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켰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2009년 중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일명 염덕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관계를 가졌던 남성 수백 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사건인데요.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이 사건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9년 9월 12일 염덕녀라는 여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믿기 힘든 글을 게시합니다.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밝히며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 279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입니다. 명단에는 친척, 마을 유지, 심지어 지역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염덕녀는 이들이 자신과 관계를 가진 남성의 일부일 뿐이며 더 많은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를 찾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과 함께 공개된 개인 사진과 부적절한 사진들은 단순한 약혼자 찾기 이상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79명이라는 숫자와 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고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염덕녀는 자신이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블로그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허베이성 롱청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15살에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의붓 아버지의 강요로 베이징의 한 미용실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되었고 매일 수많은 남성들을 상대해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성병 감염과 여러 차례 임신 중절을 경험했으며 번 돈은 모두 의붓 아버지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친어머니는 전혀 알지 못했고
염덕녀는 두려움에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된 염덕녀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사회에 복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279명의 남성과 관계를 가졌고 그들의 명단을 기록해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의 주장이 관심을 끌기 위한 조작이라고 의심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염덕녀는 신분증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네티즌들이 확인한 결과 그녀의 신상 정보는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염덕녀는 400장이 넘는 자신의 누드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으니 세상에 알려지면서 망가지겠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한 기자는 QQ를 통해 염덕녀와 연락에 성공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기자에게 염덕녀는 한 남성과 호텔에서 다정하게 있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 남성이 자신의 약혼자였으며 자신의 과거를 알면서도 진심으로 대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염덕녀는 그와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의붓아버지의 폭력과 방해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혼자를 만나고 싶다는 염덕녀의 말에 많은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염덕녀는 온라인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기자와 네티즌들의 연락 시도에도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염덕녀가 공개한 279명의 남성 명단으로 쏠렸습니다. 기자들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된 사람들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더 이상의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번호는 여성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염덕녀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이며 더 많은 남성들이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남긴 만큼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염덕녀의 글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지역 경찰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공개된 신상 정보를 토대로 허베이성 룽청현 자광촌에 있는 염덕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을에는 실제로 염덕녀라는 여성이 거주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염덕녀의 집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그녀가 베이징에서 일하며 명절 때만 집에 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염덕녀의 가족,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퍼진 딸의 추문에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보여준 사진을 본 마을 주민들은 사진 속 인물이 염덕녀가 맞다고 확인했지만 200명이 넘는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염덕녀는 효심 깊고 가족과도 사이가 좋은 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30분 후 기자는 염덕녀와의 전화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염덕녀는 온라인에 퍼진 사진이 자신의 사진임은 인정했지만 베이징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며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적도 접대부로 일한 적도 에이즈에 감염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공정한 처우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허베이성 질병통제센터는 염덕녀의 에이즈 검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3번의 검사 모두 음성으로 염덕녀는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퍼진 사진과 영상 속 인물이 염덕녀 본인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녀를 음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날 오후 기자들은 다시 염덕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염덕녀의 양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나 양아버지를 연행해가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경찰에 연행된 것일까요? 혹시 뭔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경찰이 그를 데려간 이유는 범죄 혐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건이 인터넷에 공개되기 몇 달 전 이미 염덕녀의 마을에는 허베이성 제1의 접대부 염덕녀와 그 가족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염덕녀 가족 사진과 함께 그녀의 부적절한 사진들이 버젓이 인쇄되어 있었고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과 거의 동일한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량 한정,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 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 더 큰 파장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염덕녀의 부모님이 전단지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몰래 전단을 모두 수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8월 26일 새벽 2시경 누군가 염덕녀의 집 마당에 화염병을 던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염덕녀 가족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에이즈 여성 사건이 인터넷에 폭로되면서 염덕녀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잇따른 사건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누군가 계획적으로 염덕녀를 망가뜨리려는 의도적인 행위라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결국 염덕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염덕녀는 블로그 운영 사실과 사진 유포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블로그 계정을 만든 적도 없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진술 과정에서 한 사람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전 남자친구였던 양맹이었습니다. 당시 34살이었던 양맹은 베이징 차오양구 철거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1992년 절도죄로 구류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염덕녀는 2008년 3월 베이징에서 양맹을 만나 동거까지 하는 사이로 발전했지만 2010년 6월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염덕녀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양맹은 헤어지면 네 사진을 인터넷에 다 뿌리겠다며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협박이었지만 에이즈 여성 사건으로 자신과 가족이 겪는 고통을 보며 양맹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0년 10월 23일 경찰은 양맹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시련의 아픔을 끔찍한 복수로 풀려 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맹은 기혼자였음에도 염덕녀를 속이고 만남을 이어왔으며 그녀 몰래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염덕녀는 자신이 양맹의 네 번째 여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다툼 끝에 이별을 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맹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염덕녀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을 뿐 아니라 그녀를 에이즈 환자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까지 퍼뜨리며 그녀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양맹의 범행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양맹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범죄로 인해 염덕녀와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염덕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한 번 무너진 명예와 사람들의 뿌리 깊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인터넷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양맹의 잔혹한 복수극은 염덕녀와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양맹의 범죄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염덕녀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이 악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순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단순한 비방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양맹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미 염덕녀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고 그녀와 가족들은 사회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에이즈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퍼진 소문과 영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의 강력한 파급력과 정보 통제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염덕녀 사건은 온라인 시대의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과 허위사실 유포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주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을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관계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인터넷에 한번 퍼진 소문과 사진은 지우기 힘들고 피해자는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염덕녀처럼 처음에는 두려움에 숨고 싶더라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고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때 주저하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염덕녀 사건은 디지털 사회에서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공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염덕녀 사건을 통해 사생활 보호와 허위사실 유포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2월 2일 오후 한 페이스북 계정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의 한 대스타가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하며 곧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스타는 48살이었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독감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 스타가 여성이고 드라마 유성화원 시절의 유명 여배우이며 현재 남편은 외국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모든 징후가 서희원을 향해 있었으나 해당 계정은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설 연휴라 아무도 저주를 받고 싶지 않아서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게시글 아래에 소문을 퍼뜨린다, 입에 담을 것도 없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후 그 페이스북 계정은 다시 글을 올리며 며칠 뒤 모든 대만인들이 나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무료로 폭로했는데 욕까지 먹다니 라고 밝혔습니다. 당일 밤 많은 언론들이 서희원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동생 서희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는 읽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희원의 전 남편인 왕소빈은 갑자기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모두 검은색으로 바꾸며 이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서희재는 슬픔에 잠겨 언론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우리 가족은 일본으로 여행을 왔고 저의 가장 친하고 선한 언니인 희연은 유행성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생에 그녀의 여동생이 되어 서로를 돌보며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언니를 영원히 감사하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산, 그 길을 잘 가, 영원히 사랑해, 함께 기억하자. 이어서 서희연의 은사인 왕이충은 서희연의 어머니를 대신해 성명을 발표하며 모두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서씨 가족은 지금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어 각계의 전화에 응답할 수 없고 과정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서희연의 남편 구준엽은 한국 언론에 아내의 별세 소식을 비통하게 알리며 이는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언론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지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대다수 팬들은 서희원이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성하원에서 너희 눈에는 나는 잡초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절대 없앨 수 없는 산채라고 말했던 그 사람. 서희원은 48살의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서희원은 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까요? 왜 서희원은 자신을 소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서희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서희원의 인생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명리학자들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니 서희원의 삶에는 수많은 예언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29일 서희원은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날 밤에는 하코네에서 온천을 즐겼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은 출발 당일 이미 기침과 천식 증세를 보였고 그래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월 31일 밤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별도의 입원 치료 없이 서희원을 다시 숙소로 보냈습니다. 2월 1일 가이드의 안내로 서희원 가족은 도쿄로 가서 작은 병원에서 검사 후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A형 독감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쿄의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는 하지 않고 약만 처방하여 서희원에게 돌아가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2월 1일 그날 밤 서희재는 어머니와 함께 호텔 스위트룸에서 즐겁게 춤추는 영상을 공유했으며 그때 서희재의 눈에는 언니가 단순히 감기에 걸린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2월 2일 새벽 서희원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어 구급차를 불러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몇 시간의 응급처치 후 오전 7시에 사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희원의 사망 원인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이라고 전해졌으나 나중에 폐혈증으로 정정되었으며 서희원의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켜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대만 독감 전문가인 이미무는 폐 감염이나 장 감염이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균이 독소를 분비하여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폐혈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발열, 전신의 붉어짐, 혈압 강화이며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폐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희원의 사망 소식이 발표된 후 일부 네티즌들은 서희재에게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서희재가 2월 1일에 어머니와 함께 춤추는 영상을 올린 것이 언니의 병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자매의 깊은 우애는 팬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서희재는 아마도 언니의 감기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울 주간의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이 마지막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서희재는 한순간도 병원을 떠나지 않고 언니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의사가 응급처치가 소용없었다고 발표하자 서희재는 병원에서 무너져 울며 쓰러졌습니다. 예전에 서희원은 한 프로그램에서 동생과 함께 특별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녀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서희재는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언니의 마지막 몇 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서희재는 강희가 왔다에 출연해 임신 중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희재는 언니가 딸인 소월을 임신했을 때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서희재는 언니의 걱정을 이해할 수 없어서 왜 아무 이유 없이 걱정해? 언니의 아이는 분명히 건강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희원은 10년 전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2005년 서희재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첫 번째 혈액 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희원은 심란한 마음에 기도하며 제발 제 동생에게 건강한 아이를 주세요. 만약 우리 가족에게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있어야 한다면 제가 그 아이를 낳겠다고 신에게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他说他就跟神祷告说，拜托一定要让我妹妹生出一个健康的孩子。是。他说如果徐家一定要有一个不健康的孩子的话，他愿意生这个小孩。 是。 또 한 번 서희재는 프로그램에서 서희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왜 매번 우는 연기를 할 때마다 언니에게 전화하는 줄 알아?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언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나는 이제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지만 언니는 여전히 나를 특별하게 아프게 해. 정말 너무 사랑해. 우리는 아마 전생에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게 아닐까 싶어.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깊을 수 있었을까? 所以我是一个让你担心的人。你让我担心是因为你很喜欢装坚强，但是我真的很爱你。我怀疑我们俩前世是情人或是夫妻。 서희원이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2025년 1월 25일이었고 그녀는 남편 구준엽과 함께 제작자 왕이충의 딸의 귀경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때 서희원은 얼굴이 붉고 건강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이 서희원의 건강 상태에 이렇게 특별히 주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서희원이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간질 발작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장 2000판 탈출증도 앓고 있었습니다. 또 젊은 시절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기까지 했고 그로 인해 연예계에서 유명한 미용 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희원은 1976년 10월 6일 타이베이에서 태어났으며 3명의 자매 중 둘째였습니다. 위로는 2살 더 많은 언니 서희연이 있었고 아래에는 2살 어린 동생 서희재가 있었습니다. 서희원은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으며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종종 구석에서 울었지만 서희 엄마는 용감하게 아버지의 부당한 행동을 지적하며 나섰습니다. 서희원이 14살 때 아버지는 막대한 도박빚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서희원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빚을 지고 성장한 소녀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의 방송인 최강영은 서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인생에 항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희원은 외모가 뛰어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광고 단편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17살의 서희원과 15살의 서희재는 SOS라는 이름으로 공식 데뷔했고 이후 ASOS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명해지는 길은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1994년 그들이 발표한 첫 번째 음악 앨범 젊은 세대 항복은 큰 방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제작자 왕이충이 그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맞춤형 예능 프로그램인 엔터테인먼트 100%를 기획했습니다. 최강영은 이 프로그램을 대만판 트루먼쇼라고 평가했으며 이전에는 집안의 모든 사소한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희원과 서희재가 엔터테인먼트 100%를 8년 동안 진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거의 연중무휴로 방송되었고 자매의 사생활을 기록한 내용들이 방송에 반영되었습니다. 서희원과 구준엽, 남정용, 주우민과의 연애 이야기도 프로그램에 등장했고 그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항상 1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시기 서희원과 서희재는 오종현과 함께 또 다른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내가 추측할 수 있다를 진행하며 두 자매는 방송계에서의 입지를 확립했습니다. 2001년 또 다른 기회가 서희원에게 찾아왔습니다. 25살의 서희원은 유성화원에서 주인공 산채 역으로 캐스팅되어 출연하게 되었고 이 드라마는 이후 대만, 홍콩,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서희원은 이 드라마로 대만 텔레비전 금종상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희원은 구혼사무소, 천녀유혼, 전신, 전환점에서 사랑을, 거품의 여름 등 현상적인 인기 아이돌 드라마들을 이어가며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서희원은 또한 영화로 진출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용봉점, 전도열애, 대내밀탐 영영구 등은 좋은 출연진을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좋지 않았고 서희원은 결국 망장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한 후 서희원은 점차 연예계에서 물러났지만 결혼 전까지 그녀는 연기와 진행을 병행하며 자신을 극한까지 몰았습니다. 서희원은 종종 촬영과 진행을 동시에 하며 너무 피곤해져서 열이나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았고 의사가 보지 않을 때는 약물을 빠르게 주입해 더 빨리 촬영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면에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외모와 몸매 관리에 집착했으며 영화 촬영 시에는 체중을 정확히 42kg으로 유지하고 TV나 진행을 할 때는 44kg으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화면에 가장 예쁘게 나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몸매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아침 한 끼만 먹고 그 내용물은 두유와 계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기운이 없을 때는 간장 절임을 사서 밥과 함께 조금 먹고 다이어트 콜라를 반캔 마신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서희원은 또한 미백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의 친구인 오페자가 피부가 까맣다고 말한 후 항응고제를 먹으면서까지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작은 부딪힘에도 몸에 멍이 쉽게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서희원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직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매우 아꼈습니다. 남자친구조차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서희원은 미용 대왕이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이 책은 그녀의 오랜 미용 노하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때 대만 90년대생들의 미용 입문서로 인기를 끌었고 2주 만에 7번 재판되었으며 총 판매량은 80만 부를 넘었습니다. 서희원은 자신의 몸에 대한 처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의 뇌는 마치 잔혹한 관리자처럼 내 몸을 계속해서 재촉해 일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내게 한다. 다치면 치료하고 아프면 약을 먹으며 내 몸이 계속 움직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생활 방식은 분명히 서희원의 건강을 크게 소모시켰습니다. 2018년 인물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서희원은 노화나 희생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빠르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8배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 살고 나면 다음 생에는 다시 오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희원은 또 예전에 TV 인터뷰에서 신의 존재를 믿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매우 아름답다고 믿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큰일이 나면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最大的支持我不管碰到任何困难我都可以走下去我就是觉得死后的世界是非常美的然后就是随心所欲想做什么就做什么所以我就觉得反正不管遇到什么事情大不了就死了那我就开心了完全达成我的愿望 서희원의 몸에는 언제나 대가를 불문하고 전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은 그녀의 커리어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그녀의 연애에 대한 태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연애에서 항상 가장 대담하게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희원은 17살 때 첫사랑인 천건주를 만났습니다. 당시 서희원은 타이베이 화강예술학교에서 공인된 미인으로 키 189cm의 농구소년 천건주는 서희원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애는 1년 만에 끝이 났고 천건주는 나중에 나는 너무 유치했고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별 후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모범적인 전 남녀관계를 유지하며 천건주는 아내인 범이치와 함께 서희원의 가족과도 계속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1998년 한류가 아시아를 휩쓸고 있을 때 한국의 클론이 대만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서희원은 그 공연을 보고 나서 클론의 멤버 구준엽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서희원은 구준엽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엔터테인먼트 100%의 촬영에 참여하도록 초대했고
구준엽과 대화하기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구준엽은 서희원을 처음 만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서희원을 자신이 꿈꾸던 이상형이라고 했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이 깊어질 무렵 서희원은 발목에 9호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숫자 9는 한국에서 구와 같은 발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서희원은 구준엽에게 공개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想光头会跟我结婚吗？我觉得你只要用诚意感动他，应该是没问题的。好，我很有诚意，我希望他跟我结婚。 그러나 이 연애는 결국 구준엽의 소속사에서의 압박 때문에 끝나게 되었고 구준엽은 프로그램에서 연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희원은 눈물을 흘리며 그 타투를 지웠고 어떤 사람들은 추억 속에서만 살아가는 게 적합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24년 후 두 사람은 다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희원은 남정용과 5년간 연애를 했으며 이별 후에는 주유민과 연애를 시작해 2009년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서희원은 루이 유학 프로그램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력한 말을 했습니다. 내 감정은 뜨겁고 격렬하지만 끝낼 때도 단호하게 끝낸다. 만약 나의 이성이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 나는 더 이상 끌지 않는다. 비록 이별 후에 나는 매우 아프겠지만 그것이 내게 옳은 선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我的感情轰轰烈烈，可是我结束的也是斩钉截铁，然后连我自己是很痛苦，觉得我怎么会那么有种做出这种决定，但是我还是会用理智来面对我的人生跟感情。 2010년 서희원은 왕소비를 만났고 두 사람은 20일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알게 되었고 네 번째 만남에서 왕소비는 서희원에게 결혼 약속을 제안했고 서희원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약혼을 했고 11월 16일에는 베이징 차유항구에서 비밀리에 결혼을 등록했습니다. 그 이듬해 3월 두 사람은 하이난 사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만의 인기 여배우가 베이징의 부유한 2세와 결혼했다는 것은 당시 중국과 대만에서 큰 화제를 일으킨 세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게스트들이 주인공이었고 현장은 다양한 광고와 후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자 배우 황유망은 1등석을 타기 위해 5시간 넘게 늦었고 유겸은 엘라에게 끌려 수영장에 들어가며 카드가 여기저기 날아다녔으며 고요송은 자신의 새 영화와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청봉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서희원의 시어머니 장란은 드럼을 쳤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신랑 측의 친구인 장조양이 웨이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으며 왕소비는 이를 발견한 후 그와 크게 싸우고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희원에게 진정한 도전은 결혼식 당일이 아니라 결혼 후에 신분 변화였습니다. 15년 전 서희원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무비량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서희원은 무비량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무비량이 살아난다면 나는 1년 동안 채식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무비량은 정말로 건강을 되찾았고 서희원은 채식을 한 해가 지난 후 이 식습관을 좋아하게 되어 그 뒤로 15년 동안 육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소비와 결혼한 후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서희원은 자신이 쉽게 임신할 수 없는 체질을 바꾸기 위해 15년 동안 이어온 채식 습관을 깨고 시어머니 장란이 건넨 한 그릇의 닭고기 국물로 육식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동시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했고 2년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서희원은 한때 절망감에 빠져 울면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그 노력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서희원은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고 이듬해 4월 24일 딸 왕희월을 낳았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서희원의 체중은 40kg대에서 한때 70kg까지 늘었고 그녀는 오랫동안 집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며 자신을 해변의 물개처럼 비유했습니다. 2016년 5월 14일 서희원의 아들 왕익학이 태어났고 출산 중 서희원은 갑작스런 간질 발작을 일으켜 한때 호흡이 멈추었고 긴급히 ICU로 이송되었습니다. 임종을 맞이할 위기에서 그녀의 유일한 생각은 딸 왕희월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고 의사는 서희원의 어머니가 왕희월을 안고 ICU로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서희원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 눈은 전혀 뜨지 못했고 모든 것이 흐릿했지만 왕희월을 보자 내 눈이 번쩍 뜨였어요. 딸이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낸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서희원은 체중이 68kg에서 58kg으로 변했고 생사에는 운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2018년 서희원은 세 번째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산정 검사에서 태아의 발달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사의 권유로 가족과 상의 후 유산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해 서희원과 왕소비는 중국 예능 프로그램 행복 3중주에 출연하여 처음으로 그들의 부부 생활을 공개했습니다. 서희원의 새우 껍질 벗기기로는 한때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새우는 남자가 껍질을 벗겨줘야 한다고 말하며 왕소비와 결혼한 후 그가 새우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새우를 먹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서희원은 왕소비에게 공개적으로 감사하며 그가 나를 여러 번 구해줬다. 매번 내가 아플 때 왕소비는 정말 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老公，我很感谢你救了我那么多次的命。我每次一生病，你就会真的很紧张，很感谢你。 당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들의 결혼 생활에서 달콤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지만 카메라에 비친 모습은 그들의 실제 생활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후 서희원은 타이베이로 돌아가 몸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의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음식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왕소비가 자주 대만과 베이징을 오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타협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는 매 순간 세부적인 부분에서 드러났습니다. 서희원은 한번 왕소비가 그녀의 기분을 위로하기 위해 양갈비를 사와서 양갈비 만찬을 준비해 준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식을 좋아하지 않는 서희원은 그것을 보고는 조용히 브로콜리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언론은 왕소비가 술집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술에 취해 한 여성을 안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소비는 내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네 눈으로 봤느냐, 그림과 이야기를 지어내지 말라 라고 응답했습니다. 2021년 6월 5일 대만 언론은 서희원과 왕소비의 이혼 소식을 갑자기 보도했습니다. 서희원은 이를 언론에 확인하며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10년을 이어온 결혼 생활은 결국 끝을 맞이했습니다. 두 자녀는 서희원이 양육하고 왕소비는 면접권만 가질 수 있으며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이 이혼 전쟁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고 양육비 문제, 호화주택, 왕소비가 대만에 투자한 서희원 이름의 S호텔 소유권 문제, 그리고 우픈 침대 매트리스 논란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이어졌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혼 후 서희원과 왕소비는 총 18번의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혼한 지 몇 달 후 서희원은 구준엽과 한 통의 전화로 다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구준엽은 서희원의 이혼 소식을 들은 후 용기를 내어 20년 넘게 묶여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번호가 변하지 않아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준엽은 우리의 인생은 절반만 남았다.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며 서희원에게 즉시 청혼했고 서희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2월 8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3월 8일에는 결혼 소식을 발표했으며 3월 28일에는 대만에서 다시 결혼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서희원의 빠른 재혼 소식에 왕소비는 전혀 침착하지 않았고 서희원이 결혼 중에도 불륜을 저질렀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왕소비는 이혼 전 이미 1200만 대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한국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5월 대만의 연예 기자인 커스치가 공개한 왕소비와 여러 여성과의 친밀한 사진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왕소비는 2024년 5월 마요메와 재혼했지만 그와 전 아내와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서희원은 한 글을 통해 이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는 2번의 죽음과 1번의 중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2번의 죽음은 그녀가 잃은 두 아이를 의미하고 1번의 중상은 그녀가 완전히 무너진 몸과 정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서희원은 왕소비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 이미 1번 유산을 경험했었고 그때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갑자기 멈추었으며 또 2018년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유산을 겪었습니다. 사실 서희원은 그 결혼 생활 동안 두 아이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희원은 또 이혼 후 복수심에 몇 차례 왕소비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그녀가 왕소비에게 빌려주거나 준 돈은 훨씬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희원은 이혼 후 당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과 풍문에 의해 나는 지금까지도 온라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많은 고난의 장애물을 만들어준 것에 감사한다. 이제부터 당신들이 만든 모든 비방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법과 사법에 맡길 것이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거울 속 꽃과 같고
나는 꽃길만 걷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달 후 서 의원은 특별한 방식으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거라는 사실을요. 서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왜 서 의원의 생명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1월 26일까지 일본의 이번 유행성 독감 시즌에서 누적된 환자 수는 952만 명이 달했으며 12월 말 일본 전역의 각 의료기관에서 평균 환자 수는 64.39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경고 수준인 30명을 훨씬 초과한 수치로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극도의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는 여러 해외 블로거들은 최근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일본의 유행성 독감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各位宝宝最近真的能别来日本就别来日本，日本流感真的是太严重了。日本最近流感大爆发，今年是日本10年内流感最严重的一年。 중일 친선병원의 부원장인 조비는 서 의원이 일본에 도착한 1월 29일에 이미 독감 증세를 보였으며 48시간 이내 항바이러스 약물을 복용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은 2월 1일에야 독감 진단을 받았고 이는 명백히 치료의 최적 시점을 놓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서 의원이 제때 입원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일본에서 활동 중인 흉부내과 의사인 서리 양은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대만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철저한 등급제를 따르며 환자가 병에 걸리면 먼저 작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작은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대병원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등급제는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의료 자원을 중증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단점은 급증하는 응급 환자에게는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코네나 홋카이도와 같은 지방 지역 병원은 응급 서비스가 부족하고 중환자실이 없는 경우도 많아 치료의 속도와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의사들의 영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국인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로 인해 진단과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월 4일 한 네티즌이 1월 29일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서 의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서 의원은 남편 구준엽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만약 이 사진이 1월 29일에 찍힌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서 의원의 상태는 이미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은 병세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많은 네티즌들이 서 의원의 가족을 비판하며 서 의원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서 의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음모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돌아온 시간은 없으며 서 의원의 가족은 지금 가장 큰 고통과 자책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폭력과 비난은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일부 네티즌들은 이 모든 일이 모든 것은 운명이고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10년 전 대만 작가 이호는 방송에서 서 의원과 왕소비의 결혼에 대해 좋지 않은 전망을 하며 서 의원과 왕소비의 어머니가 너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는 서 의원이 한때 프로그램에서 점쟁이에게 50살을 넘기지 못한다는 예언을 받았다고 전해졌으며 그녀는 2번의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첫 번째 결혼은 1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소비와의 결혼이 바로 그 예언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몇 년 전 서 의원이 구준엽과 급히 재혼할 때 대만의 명리학자 에이펠은 서 의원의 명패가 사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으며 너무 빨리 결혼에 들어가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这个部分说如果没有处理好，我觉得新的婚姻反而是一种精神的折磨。 에이펠은 당시 매우 대담하게 예언하며 서 의원과 구준엽의 결혼 생활은 최대 3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就是最长了，大概3年还是会最长3年，最长3年，因为他现在的结婚是受到流年的影响，刚好有这个角度让他产生这种冲动，但是这种冲动的角度离开了以后，他会觉得说我干嘛之前这么冲动？ 그리고 서 의원의 사망 시점은 그녀와 구준엽이 결혼한 지 3주년 기념일 며칠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서 의원의 유해는 2월 3일 일본에서 화장되었고 5일에는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개인 비행기로 대만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대만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의 유골은 앞으로 집에 영구히 보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희재가 매일 언니를 보고 싶어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해서 서희원을 고즈넉한 영혼탑에 두는 대신 집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도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월 7일에 전해진 최신 소식에 따르면 집에 유골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 이웃들이 불만을 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희재는 언니의 유골을 나무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서희원의 유해가 그렇게 급하게 화장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심지어 음모론을 제기하며 서희원의 가족이 긴 시간을 두지 않으렸기 때문에 급히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법과 규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일본 정부는 신종 독감 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시신을 24시간 이내에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서희원의 화장이 급하게 진행된 이유도 바로 이 법적인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서희원이 화장되기 전에 그녀의 절친인 가영재가 마침 일본에 있어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2월 4일 가영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너를 봤다. 평온하고 고요한 모습. 마치 잠든 것처럼 예쁘게 보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 아프다. 결국 오빠는 깊은 입맞춤으로 진심으로 작별을 고했다. 오빠의 울음소리에 우리 모두 마음이 찢어졌다. 라고 전했습니다. 서희원을 떠나보내는 고통은 서희원의 현 남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월 3일 원래 태국에서 휴가 중이던 왕소빈은 급히 대만으로 돌아갔고 그와 함께 대만 타오이안 공항에 등장한 건 그의 현 아내 효매였습니다. 미디어에 비친 왕소빈은 얼굴이 피곤하고 눈은 붉어져 있었으며 기자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서희원에 대해 좋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소비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네티즌은 왕소비가 비행기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온라인에서는 장란의 2월 1일 라이브 방송 장면이 퍼졌습니다. 방송 중 장란이 말을 하던 중 왕소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며 너무 화가 나. 희연이가 지금 응급처치 중이잖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 전해졌습니다. 哟，帅哥来了。先下播呗。 2월 4일 왕소비는 서희원과 함께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행복 3중주의 영상 아래 아내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댓글을 남겼고 이를 곧바로 삭제한 후 정말 보고 싶어로 수정했으며 떠난 사람은 내가 되어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지금 와서 하는 감정 표현은 너무 늦었다며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너 지금 아내가 있는 사람이잖아. 이 말을 어디에다 하는 거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왕소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왕소비가 감정 기복이 크지만 서희원이 아플 때마다 정말 걱정하며 가장 서희원의 몸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적인 얽힘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서희원이 남긴 두 자녀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서희원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일찍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모든 유산은 어머니와 두 자녀에게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는 대만의 유명한 변호사 여추원이 법적으로는 왕소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양육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의 양육권은 자동으로 생존한 사람에게 넘어가며 왕소비가 두 자녀를 데려가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희원이 재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준엽이 이들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자녀는 법적으로 구준엽과는 단지 인척관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서희원과 왕소비는 2월 27일에 750만 대만 달러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었고 일부 언론은 구준엽이 서희원을 대신해 왕소비와의 법적 싸움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의 진위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월 6일 저녁 아내를 잃은 비통함에 잠겨있던 구준엽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중국어와 한국어로 된 긴 글을 게시하며 서희원의 유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준엽은 모든 권리를 서희원의 어머니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부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마치 악마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서희원에게 대량의 보험을 가입하게 했다는 허위 뉴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비가 오는 날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가 오는 날 떠도는 사람들은
왕소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엽은 또한 서희원과 함께한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며 서희원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희원의 유골이 대만으로 돌아온 후 하소건이라는 이름의 블로거가 영상을 게시하며 유골을 운반한 비행기가 왕소비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那此次包机呢，是汪小菲主动联系解决的。以汪小菲的性格，他是不允许大 S 的骨灰像行李一样被拉回来。 이에 서희재는 매니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언니의 장례식과 관련된 모든 사항, 포함해 비행기 예약 등은 모두 서희 가족이 담당했다. 왜 왕소비가 비행기를 타고 운반했다는 거짓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희재는 언니가 하늘에 있는 지금 이런 참을 수 없는 거짓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후 개인 비행기 회사는 성명을 발표하며 모든 비용은 서희재가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왕소비가 유골을 운반했다는 주장을 한 블로거 하소건은 장난가 왕소비와 자주 소통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이 장난의 양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그의 계정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또한 2월 8일에는 장난가 왕소비의 틱톡 계정도 무기한 차단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희원의 매니저는 5가지의 유언비어를 정정했습니다. 첫째, 왕소비가 서희원을 위해 4,600만 위안, 약 91억 원의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둘째, 서희재가 언니의 임종을 축하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셋째, 서희재가 언니의 유골을 집에 보관하려는 이유는 전 남편에게 계속 집값을 내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넷째, 왕소비가 유골을 대만으로 운반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며 사실은 왕소비가 언론을 피해 운전기사에게 미리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비에 젖으며 30분간 걷기만 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서희원의 어머니가 전 남편이 희연의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며 사실 그녀는 서희원이 구준엽과 보낸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서희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원의 사망 이후에도 왕소비와 서희재 가족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희원이 생전에 가장 사랑한 사람은 2 자녀였습니다. 한 번은 프로그램 녹화 중 단 며칠 동안 자녀와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 엄마가 된 후에서 예전에는 아름다워지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변화들을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100배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我觉得我以前能够为了变美做的所有的努力跟改变，我为了孩子可以乘以100。 서희원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미련과 아쉬움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2 자녀가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정의감을 이어받아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2월 3일은 이춘이었지만 서희원은 겨울의 마지막 날에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그녀의 뜨겁고도 강렬한 삶을 되돌아보면 서희원은 사랑과 미움을 모두 진지하게 느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유성화원의 용감한 산채, 내면은 강하지만 외면은 부드러운 기로, 성실하고 집착적인 내소녀, 냉정하고 고고한 윤화멍, 미용대왕, 정의로운 의적이었고 또한 언니, 엄마, 아내, 딸이었으며 많은 80년대와 90년대 사람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청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금 산채가 영원히 평안히 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